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택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단계 BK21에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것은 자생적 혁신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BK21을 지난 21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외 우수한 연구 경력이라든지 박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학위를 하고 또 저희 대학원과 BK21 사업의 학문 후속 세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국내외 어느 학교나 어느 연구원이나 또는 어느 산업체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생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저희 4단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학생 중심의 대학원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리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 공동체가 저희 4단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는 미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탁월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생적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와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연구 역량을 갖춘 학생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5가지의 핵심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앞으로 7년 동안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학생 중심 교육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선진형 장학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서 학생이 입학하고 나면 어떠한 장학금을 어떻게 받고 졸업할 때까지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학생 주도의 장학 제도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7년 후면은 저희 대학원에 있는 이공계 학생의 100%, 인문계 학생의 50%가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 어떠한 경제적인 걱정도 하지 않고 공부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역량 기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연결 시대에 대비하여서 학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도록 하고 선도적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공유하는 공유 시스템, 환류 시스템, 저희가 이글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융합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는 투 트랙으로 해서 학술형 인재뿐만 아니라 산업형 인재, 그래서 산업협력 혁신의 순환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애 전주기 맞춤형 연구자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후속 세대의 학술 연구 교수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의 BK21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연구원은 세계 어느 곳으로 가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원 중심의 거버넌스를 재설계하여서 이러한 1, 2, 3, 4의 전략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원의 거버넌스를 대폭적으로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대학원의 혁신 과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향후 7년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역량 있는 자생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택 연구부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인권 부산대학교 연구처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BK21이 지역의 일종의 할당이 돼서 다행히 저희 부산대가 거점 국립대의 역할을 지금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연구 중심 대학을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정작 사실 지역에서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줍니다. 대학 이렇게 열심히 전문 인구 인력을 양성하면 그 인재들이 나와서 뭘 하나요? 어디 가서 일을 해요? 해외 가서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들이 갈 장소가 없습니다. 즉 대학 내에
교육과 연구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지역에서는 사실은 정말 노력을 해도 성과를 수도권에 비슷하게 내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돈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BK에서도 저희가 사실 대학원생 인력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연구 중심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을 뽑는다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 되는 연구만 하고요. 기업체 연구소로 가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의 본분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비대면으로 가면서 교육조차 유튜브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왜 있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생각엔 한국의 대학은 줄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전 수도권 출신이에요. 근데 부산에 가보고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외국은 바로 지역마다 거점 랩, 연구 인프라가 있고 그것을 공급하는 인력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취업 할당제처럼 지역에서 인재들을 그 자리에서 흡수하는 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 인력이야말로 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전문 인력 만들어서 어디다가 써야 돼요? 연구소에서 전문 연구 인력으로 써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중요하고 연구 인프라를 갖춘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지적하신 수도권이 교육, 지방이 연구, 이것은 솔직히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그 대신에 저는 대학이 아니라 연구소라는 연구 인프라가 같이 가야 연구 중심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규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는 몇 가지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학 차원에서는 학과 단위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크게 성장한 배경이 대학원 학과 중심에서 분권화하면서 자율성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각 대학이 제시한 그런 혁신을 학과 단위에서 또는 교육연구단과 팀 단위에서 내재화하고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본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지만은 간섭을 뭐 아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좀 더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원의 혁신의 성공은 학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비전을 가지고 학문 영역의 장벽 없이 이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지도 교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교수가 학문의 동반자가 돼서 첨단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기본화되는 것이 대학원 혁신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는 이제 대학원 혁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까지의 그 지식 창출 쪽이 좀 더 강조가 됐다면은 가치 창출형 대학으로 도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형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보다는 좀 더 플랫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방과 협력, 조화, 균형을 추구해 가야 되겠고요. 이 대학들이 혁신적인 플랫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지역과 국가, 인류를 위해서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대학들이 되어 간다면은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서 다수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의 김경주 사무관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제 대학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BK21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1단계부터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굉장히 장수 브랜드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조금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업이고, 이렇게 이제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여러
그 연구자 여러분들과 학교 현장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단계 사업의 특징적인 부분은 연구 성과를 좀 질적 평가를 강화했다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학원 혁신 지원비를 신설을 해서 이전에는 이제 대학 본부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이제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통해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BK21 사업이 이제 연구 성과에 조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이게 뭐 연구 개발 과제나 뭐 개인 연구자나 연구소에 대한 연구 과제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4단계 사업에서는 평가 단계부터 조금 이런 교육 역량에 대한 지표나 평가 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화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기획 당시에 저희가 안내를 드렸던 어떤 대학 본부 중심의 대학원 제도 개혁이랄지 혹은 뭐 여러 교과과정 개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업 제안서를 직접 읽어보니 이제 대학별로 조금 차별화된 점이나 창의적인 제도 개혁 방안도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대학으로도 파급 효과가 되고 서로 간에 좀 상생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대학원 혁신 연차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평가가 이제 많은 관심 사항이실 텐데요. 일단 중간 평가의 가장 특징적인 분야 중에 하나로는 기본 계획 때 이미 공고가 된 바 있듯이 질적 평가,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100% 도입하는 것을 이제 이미 공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른 지표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이제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사업으로 기획이 되었다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갈 때 자세히 보시면 조금 학문 분야의 다양성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워낙 그 대학의 학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도 이제 많은 분야의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는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간 평가나 후속 단계 사업 기획 시에는 좀 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혁신을 하는데 대학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인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부산대 연구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공감하기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빠른 흐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처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가 되겠죠.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하고 정말 이러한 급변한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낼 것인가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지방대학, 대학의 규모,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방법도 다르고 고민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데도 있을 거고 발빠르게 움직인 대학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느 대학에도 뭔가 더 좋은 환경이랄까? 어느 대학에는 불리한 환경이 아니고 모든 대학에 똑같은 그러한 조건을 갖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우선 방역이라든가 중국 유학생들의 대책회의를 가보았을 때 정말 방역이라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학이 있고 또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이미 온라인 그 체제나 그러한 제도를 잘 운영하는 대학은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저희 학교처럼 규모가 큰 대학은 또 온라인 교육이 온라인 강의가 뭐 단단히 %밖에 되지 않는 대학으로 봐서는 그러한 변화가 감당할 수 없었었고 하지만 모든 교수님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변화를 피동적이지만 받아들이고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되게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지금은 지방대학 또는 작은 대학, 큰 대학 구분 없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똑같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생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시대의 변화에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어쩌면 장점이 있는 지방대학과 뭐 수도권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지금 온라인 강의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교육과 연구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정 과정에도 각 대학의 경쟁이 치열했고 선정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 간의 앞으로의 그러한 격차는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학 간의 협업 그리고 또 정부 출연연구소나 이 외부 기관과의 그런 협업을 권장해 주신다든가 그런 것을 단계 평가에 좀 반영해 주신다면 이 어느 선정된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변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구재단 이사장님이신 노정혜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나시는 것이나 또 요번에 이제 BK 사업이 4천억으로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됐는데 또 뭐 인구는 또 줄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투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지 BK 사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과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학생들 교육 자체가 전공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큰 진일보한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들 정말 이게 선정된 대학과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명암의 차이가 정말 극명해지고 그게 고착화되면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서 실제로 연구를 잘 할 수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이 겪을 어려움이 너무나 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재단 자체적으로도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K에 속하지 않는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그런 이 펀드가 있긴 한데 그게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원 혁신 지원비가 이번 이제 BK 사업 4단계부터 대학에 주는 일종의 일반 펀드로 블록 펀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BK 사업은 대학원생들이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장학금 차원이 큰 사업이라면 인력 양성이 큰 사업이라면 마치 대학 혁신 사업처럼 대학원 혁신 사업을 별도로 일으켜서 대학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펀딩 시스템이 블록 펀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연구자들이나 학교들이 정부 재정 당국의 그걸 설득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획을 맡아오시고 이제 우리가 BK를 시작한 게 9월이어서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주위에서 뭐 여러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혜천 교수님이 앞으로 이제 BK가 우리가 계획한 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7년 동안 뭐 이런 구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BK 21 사업에서 이 평가하는 과정이, 즉 선정평가하는 과정이 저는 선정평가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외국 사례들을 이렇게 봤을 때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도 유사한 BK21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뭐 5주나 또는 한 달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함군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에 걸쳐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평가자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다 공개하고 평가자를 공개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 거의 1년 2개월 동안 정책 과제를 수행을 해 오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분 정도가 정책 과제에 들어오셔가지고 상반기 20분, 하반기 20분 이렇게 정도 했는데요.
그 오신 분들께서 다 교수님들이시지만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표를 간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아마 그 대학원 그 혁신 지원비와 관련된 그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의 간소화가 앞으로는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지표를 간소화하는 것 자체가 지표를 간소화하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중간평가를 할지 또는 5단계로 갔을 때 지표를 정말 중요한 것 또는 지표를 여러 개 나열하고 지표 중에 가장 각 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표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지표 간소화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큰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한림원 원탁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